선생님, 혹시 주변을 둘러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똑같은 세월의 강을 건너왔는데 어떤 이는 잔잔한 미소로 황혼을 맞이하고 어떤 이는 가슴을 치는 눈물로 하루를 지새우는지 말입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퇴직금을 은행 직원의 말 한마디에 속절없이 잃고 빈 껍데기만 남은 낡은 통장을 부여잡고 밤을 지새운 한 여인의 이야기. 닳고 다른 휴대폰 속 희미해진 인연에 기대어 보려다 되려 상처만 받고 외톨이가 된 한 남자의 이야기. 하지만 반대로 켜켜이 쌓인 먼지 속에서도 꼼꼼히 정리해둔 낡은 서류철 하나가 든든한 노후의 방패막이가 되어준 사람도 있었고, 매일 밤 꾸준히 채워나간 작은 노트 한 권이 건강과 사람, 그 모든 것을 지켜준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르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사소해 보였던 단 하나의 습관, 마음을 다해 지켜낸 단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오늘 그 운명을 가른 4개의 낡은 물건에 담긴 지혜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등불 하나를 반드시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며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최근 서울에 사는 58세 주부 김미정 씨는 남편의 병원비를 마련하려 은행 창구를 찾았다가 직원의 권유로 안전하다는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통장을 열어본 순간 남은 건 전 재산의 절반이 사라진 잔해뿐이었죠. 혹시 여러분도 은행원이 권하는 투자 상품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입해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이 원금 보장이라는 말만 믿었다가 노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위험을 체감했고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병원비, 돌봄비, 대출이자까지 겹쳐 지갑이 얇아진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원금은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든 상품이 다음 달 통장에선 사라질까 봐 불안하시진 않나요? 오늘 이야기 남 일 아닐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정미라, 61살입니다. 예전엔 작은 전자부품 회사에서 인사팀 부장으로 일했고 퇴사 후엔 남편 건강검진과 시어머니, 병원 모시기를 생활처럼 해왔죠. 우리 집 재산이라고는 전셋집 보증금과 20회 넘게 쓴 낡은 통장 지갑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지갑엔 아이들 학원비 봉투, 남편 약값 영수증, 그리고 제 월급에서 모아온 적금 통장이 껴있었어요. 물가가 오르고 보험료가 오를 때마다 저는 그 지갑을 쥔 손에 더 힘을 줬습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제 노후, 우리 가족의 버팀목이니까요. 지난 봄, 시중은행 S지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늘 성실히 거래해 오셔서 VIP 혜택 드려요. 예금처럼 안정적이면서 이자는 더 드리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자 밝은 조명이 비치고 따뜻한 차가 놓였습니다. 직원은 제 낡은 통장 지갑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이건 그냥 잠깐 쉬게 하시고 이쪽으로 옮겨두세요. 6개월만 지나면 쿠폰이 나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원금은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특수한 경우만 아니면 손실 거의 없어요. 게다가 요즘 같은 때 가만히 놔두면 손해잖아요. 적합성 설문을 작성하는데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펜을 가리키며 평소 예금 위주셨지만 이건 짧은 기간 운용이라 보수 중립 사이에 체크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종이가 몇 장 더 나왔고 전자서명을 요청받았죠. 저는 늘 하던 대로 주민번호와 주소가 노출되지 않게 확인만 하고 서명했습니다. 설명서는 두툼했지만 중요 부분만 표시해 드릴게요라며 형광펜이 몇 줄을 스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건 충족 시 이자, 미충족 시 이자 미발생 정도고요. 원금은 웬만하면 안전해요.
낡은 통장 지갑에서 적금 통장 한 장을 꺼내며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급히 돈이 필요하면요? 언제든 중도 환매 가능하지만 만기까지 두시면 가장 좋아요. 저는 결국 생활비 비상자금과 적금 일부를 합해 1억 2천만 원을 옮겼습니다. 그해 여름, 뉴스에서 해외 지수와 금리 얘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낯선 용어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제 낡은 통장 지갑이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S지점에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제가 든 상품, 요즘 시장이 안 좋다는데 괜찮겠어요? 직원은 웃는 목소리로 답했죠. 걱정 마세요, 고객님. 중간에 숫자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만기에 맞춰보시면 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평가 금액 변동 안내. 화면 속 숫자는 제가 알던 잔액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다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만기에 맞춰보자. 은행이 설마. 남편은 고혈압 약을 갈아타야 했고 시어머니는 재활치료 횟수를 늘려야 했습니다. 택시 대신 버스를 타고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돌며 저는 계산기를 더 자주 눌렀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통장 지갑 속 현금 봉투를 접어넣으며 곧 쿠폰이 나온다는 말을 되뇌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시장 상황이 흔들려서 구조를 조정했어요. 같은 계열로 갈아타면 손실을 줄이고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의심을 삼켰습니다. 서류 몇 장을 더 쓰고 전자서명 몇 번을 더 했습니다. 낡은 통장 지갑은 점점 얇아졌고 마음은 반대로 두꺼운 돌덩이처럼 굳어갔습니다. 그 사이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대중교통 요금도 올라 지출표의 숫자는 매달 새로 달아졌습니다. 작은 사치였던 커피도 줄였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날 또 하나의 문자가 왔습니다. 기초자산이 기준선에 도달.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걸자 직원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평가 금액은 더 줄었습니다. 저는 상담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처음에 원금은 거의 안전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직원은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정 조건을 밑돌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안내가 되어 있죠. 형광펜이 그은 줄은 분명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그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 제 자신과 이해하도록 충분히 들어보지 못한 시간들 사이에 끼어 서 있었습니다. 낡은 통장 지갑을 꽉 쥔 손끝이 하얘졌습니다. 돋보기를 끼고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핵심 설명서, 중요사항 확인서가 눈에 들어왔고 체크박스엔 중위험 중수익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칸에 표시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묻자 당시 상담 흐름상 그렇게 이해하셔서 체크하신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서류 사본을 이메일로 받아 다시 읽었습니다. 기준선 하회 시 손실 확대 가능. 그 문장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보였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는 더 올랐고 장바구니 물가도 숨 가빴습니다. 남편은 당분간 고기는 줄이자고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마지막 등록금 분납은 제가 해볼게요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가벼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책상 위 낡은 통장 지갑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속엔 오래된 통장과 제 서명이 겹쳐 있었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평가 금액 추가 하락. 저는 더 버틸지 중도 해지할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금 해지하면 수수료가 큽니다. 만기까지 가져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은행의 답은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고 현관 앞에서 낡은 통장 지갑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미세한 금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만기일을 며칠 앞둔 새벽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최종 정산 예정 금액 안내. 손끝이 떨려 화면을 켰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맡겼던 제 계좌엔 고작 4천만 원 조금 넘는 금액만 남아 있었습니다. 숨이 막혀오고 귀에서 삐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처음엔 원금이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은행 창구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직원은 차분한 얼굴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고객님, 기초자산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손실 구조가 발동된 겁니다. 설명드린 대로 위험 고지가 되어 있었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위험 고지라는 말보다 손에 들고 있던 낡은 통장 지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갑 속엔 여전히 자식들 학원비 봉투와 남편 병원비 영수증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갑을 채워주던 통장은
이제 빈 껍데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밖에 스치는 불빛들이 전부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은행 말을 믿은 게 죄였을까? 스스로를 원망하면서도 막상 현실은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약값, 시어머니의 병원비, 생활비는 그대로인데 통장은 텅 비어버렸으니까요. 저녁 밥상에서 저는 차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눈치챘던 듯 했습니다. 혹시 그때 은행에서 옮긴 돈, 무슨 일 생긴 거예요? 저는 결국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혼자 결정하셨어요? 왜 저희랑 상의 안 하셨어요? 그날 밤, 방 안에 앉아 낡은 통장 지갑을 펼쳐 들었습니다. 지갑 속에 오래된 은행 도장은 흐릿해져 있었고 제 서명은 군데군데 삐뚤게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삶이 지워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모임엔 제 또래의 주부들, 은퇴한 교사, 자영업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원금 보장이라 했어요. 안전하다 했어요. 그런데 통장 열어보니 다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 잘못이 혼자만의 불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낡은 통장 지갑을 꺼내 보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 지갑에 평생을 담았는데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처지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다시 지갑을 꺼내 보았습니다. 지갑은 여전히 낡았고 속은 비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엔 다른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채워갈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저는 금감원 분쟁 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선 보상 비율이 낮다는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금융교육 강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에서 들은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보다 중요한 건 문서 속 작은 글씨입니다. 그 작은 글씨가 당신 노후를 지킵니다. 그 문장을 노트에 적으며 저는 낡은 통장 지갑 속 빈칸에 새 다짐을 하나 넣었습니다. 다시는 지갑을 비워두지 않겠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낡은 통장 지갑을 꼭 쥐고 계시지 않나요? 은퇴 뒤 아껴 모은 퇴직금, 노후 자금, 혹은 아이들 결혼 자금이 들어있는 그 지갑 말입니다. 저처럼 원금은 안전하다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은행 창구에서의 웃음, 형광펜 몇 줄보다 중요한 건 제 손에 쥔 지갑과 그 속의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50대, 60대, 70대가 이미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 사연은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노후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 그 자체다. 이 말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낡은 통장 지갑을 지키는 일, 그것이 결국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박성호 씨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교육청 산하중학교에서 행정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 학교 교무실 불을 켜고 학생들 장학금 서류부터 교사 인사 관련 문서까지 챙기던 사람이었죠. 남들 눈에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지만 그는 늘 자신과 아내에게 큰 돈은 못 벌어도 꾸준히 들어오는 연금이야말로 최고의 자산이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집 거실 장식장에는 오래된 가죽 서류철이 있습니다. 그 속엔 매년 모아둔 가계부, 적금 만기 통지서, 그리고 연금 납입 확인서가 가지런히 꽂혀 있습니다. 다른 집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물건이라며 버리기도 했지만 박 씨는 이게 우리 집의 역사라며 늘 소중히 다뤘습니다. 퇴직을 앞둔 60세 무렵 주변에서는 연금만 바라보다가는 물가를 못 따라간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친구들 중 몇몇은 퇴직금을 받아 주식이나 부동산, 심지어 은행 직원이 권유하는 고수익 파생 상품에 돈을 넣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 요즘은 예금이 답이 아니야.
땡땡 은행에서 나온 상품인데 6개월만 맡겨도 10% 준대. 그러면 박 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연금으로 살 거야. 큰 욕심 안 부리고 아내랑 손주들 용돈이나 챙기면 됐지. 그때는 친구들이 답답하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내 나이에 원금 잃는 건 죽는 것보다 무서운 일이다. 조금 덜 가져가더라도 안전하게 가져가자. 2019년 박 씨도 은행 창구를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막내딸 결혼 자금을 일부 마련하기 위해 적금 중 일부를 해지하러 갔던 날이었죠.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객님, 지금 이 상품은 안전하면서도 이자를 많이 드립니다. 요즘 다들 하십니다. 박 씨는 잠시 고민했지만 서류를 꺼내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원금 보장됩니까? 직원은 순간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조건부로는 예, 사실 완전 보장은 아닙니다. 그 말에 그는 펜을 내려놓고 원래 오던 길처럼 정기예금 통장에 다시 돈을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순간 혹했어. 근데 내 나이에 조건부는 사치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그 돈은 우리 노후병원비잖아. 그 무렵, 오랜 친구였던 이모 씨는 은행 권유로 투자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늘 모임에서 자랑했죠. 야, 너희는 아직도 예금해. 나 이번에 2천만 원 넣었는데 벌써 이자가 눈에 보이더라. 그러나 몇 달 뒤 그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원금이 반 토막 났다더라. 은행도 모른다고 하고 나 미치겠다. 박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낡은 가죽 서류철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맞아. 내가 욕심 안 낸 게 다행이지. 퇴직 후 박 씨 부부의 생활은 단조롭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매달 280만 원 남짓한 공무원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아침에는 동네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고 점심에는 아내와 반찬 가게에서 장을 보며 하루를 채웠습니다. 저녁이면 손주들이 놀러와 집안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손주가 과자를 들고 오면 박 씨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연금날이잖아. 오늘은 괜찮아. 연금은 화려한 부를 가져다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기세, 관리비, 의료보험료,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소소한 외식비까지 충분히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여보, 옆집 김씨 아저씨 알지? 퇴직금 굴리다 다 날리고 요즘 알바하신대. 당신이 욕심 안 낸 게 천만다행이야. 박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낡은 가죽 서류철을 다시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 안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원칙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2023년 겨울, 뉴스에서는 연일 고위험 파생상품 손실이라는 자막이 떠들썩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를 보며 박성우 씨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만약 그날 은행 직원 말에 넘어가 사인을 했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던 그는 말했다. 여보, 저 사람들 참 안타깝네. 나도 잠깐은 흔들렸었잖아. 아내는 조용히 그의 낡은 가죽 서류철을 꺼내와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 이 기록들이 우리를 지켜줬어. 당신이 매달 빠짐없이 적고 욕심 안 낸 그 습관이 말이야. 서류철 속에는 생활비 지출표, 예금 만기일, 그리고 연금 수령 내역이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 깊이 안도했습니다. 2025년 현재 물가는 오르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매달 꼬박 들어오는 연금은 여전히 든든했습니다. 연금이 입금되는 날이면 박 씨는 늘 손주들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번 달은 놀이동산 갈까? 아니면 서점에서 책 사줄까? 손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연금은 단순히 생활비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행복을 이어주는 끈이었고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이었습니다. 혹시 다음 달엔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나는 불안해서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연금만으로 괜찮으세요? 저희가 조금 보태드릴까요?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젊을 때 욕심 안 부리고 꾸준히 준비한 덕에 지금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다. 너희는 너희 가정을 지켜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 듣고 저도 요즘 개인연금 시작했어요. 작은 돈이지만
꾸준히 넣어야겠다 싶어서요. 그 대화를 들은 박 씨는 낡은 서류철을 다시 한번 어루만졌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원칙이 이제 자식 세대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 안서랍 속에 낡은 통장이나 오래된 가계부가 있지 않으신가요? 박성호 씨의 사례처럼 욕심을 줄이고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불안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매일의 밥상과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 꾸준함과 신중함이 그를 지켜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욕심을 부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작은 원칙을 지키며 평온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박 씨의 낡은 가죽 서류철 속 기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평생의 지혜와 가족의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노후의 자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현실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2023년 기준 무려 38.2%에 달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은퇴 이후 삶이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절반 가까운 어르신들이 기본 생활조차 힘들어하는 현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후 자산 상황은 어떨까요? 통계청이 조사한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4억 5천만 원입니다. 겉으로 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집 같은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실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금융자산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고령 가구도 적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KB금융지주에서 발표한 2025 은퇴 준비 보고서를 보면 은퇴를 앞둔 가구주들 가운데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답한 사람은 10명 중 단 1명도 안 되는 8.4%에 불과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52.5%는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대답했죠. 또 사람들이 은퇴 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비는 월 336만 원, 최소한의 생활비는 240만 원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금 수령액이나 금융자산 현황을 보면 이 정도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가구는 많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같은 제도를 활용하고 여기에 적금이나 배당, 이자 소득 같은 금융자산을 보태야 불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특히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지적은 자산의 유동성입니다. 우리나라 고령 가구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데 집값은 높아도 실제로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결국 병원비나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할 때 현금이 없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정 비율은 반드시 현금화 가능한 금융자산으로 확보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OECD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층 연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공적연금이 기초생활을 보장해주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구조죠. 반면 한국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같은 은퇴자라도 한국에서는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힘들고 결국 다른 소득원이나 자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노후 준비는 늦을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남성 80.6세, 여성 86.4세로 나옵니다. 은퇴 후 20년 넘는 삶이 남아있는 셈이죠. 그런데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 긴 시간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40대와 50대 가운데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59.8%, 64.4%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절반 가까운 사람들은 여전히 준비가 미흡하거나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통계와 전문가의 말은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노후는 준비한 만큼만 안전하다. 퇴직 후 소득이 끊겨도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과 금융자산이 있어야 하고 자산은 반드시 현금 흐름이 가능하도록 분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욕심을 내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원금을 날리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칙을 지키고 꾸준히 준비한 사람들은 단출하지만 안정적인 노후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낡은 통장과 가계부를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통계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세대, 우리 가정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은행 직원의 권유 한마디에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전문가들의 조언과 정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정책, 그리고 해외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해결책까지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현실부터 보겠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2023년 기준 38.2%,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생활이 버거운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4억 5천만 원이지만 이 중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당장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병원비나 자녀 지원 같은 상황이 닥치면 감당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후준비지원법에 근거해 전국적으로 노후준비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각 지자체가 함께하는 이 서비스에서는 노후 준비 상태를 무료로 진단받고 재무건강 대인관계여가 등 다방면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인천 전북 김제 등에서는 찾아가는 노후 준비 설명회를 열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노후 진단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받아본 적 없으시다면 가까운 지자체나 국민연금 지사에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금 흐름 확보입니다. 은퇴 후에도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소액이라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배당과 이자 소득이 있어야 생활이 안정됩니다. 둘째, 자산의 유동성입니다.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면 팔지 않는 한돈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위기 때 막막해집니다. 일정 부분은 반드시 금융자산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와 교육의 활용입니다. 사례 속 인물들이 실패한 이유는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료 상담과 교육을 이용하면 이런 위험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의료비 부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 못한 채 은퇴 후 병원비 때문에 삶이 무너집니다. 이 부분에서 지자체의 돌봄 정책과 건강관리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치매 조기 검진, 건강검진 확대,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지역 돌봄 서비스에 참여하면 소득과 사회적 관계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제도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영국의 경우 일정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자동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되는 자동 등록 제도 오토엔롤먼트를 시행 중입니다. 여기에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붙어 사적연금 가입률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덕분에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는 사람이 늘었죠. 또 OECD 여러 국가는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점차 올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아예 최저연금 보증 제도를 도입해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도 국가가 기본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의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할 수 있는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노후 준비 진단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내가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지금 준비된 자산이 얼마나 부족한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권유하는 상품은 반드시 최대 손실 가능성과 수수료 구조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설명만 듣고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서류를 챙겨두셔야 합니다. 셋째, 지자체 복지관이나 보건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노후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해외와 우리나라의 정책,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노후는 준비한 만큼만 안전하다. 지금은 힘들어도 작은 준비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은행 직원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내 노후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라면 지금 당장 통장 지갑을 열어 자신의 준비 상태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행동이 결국 큰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쥔 낡은 통장. 그 속에 담긴 건 숫자가 아닌 삶의 무게였네. 누군가는 그 무게가 한순간에 무너져 눈물로 번진 종이 조각이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작은 씨앗처럼 불려 꽃피는 봄을 맞이했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야기는 너무나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은행 직원의 권유 한마디에 흔들려 눈앞에서 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일 10시간 넘게 남의 집을 돌보며 모아온 돈, 그 낡은 통장 지갑 속 수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 그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눈물은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평생의 땀과 희망이 무너졌다는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세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조금 더 일찍 준비했고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한 사람 말입니다. 그는 퇴직금의 일부를 서둘러 쓰지 않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병행해 꾸준히 불렸습니다. 유혹처럼 다가온 위험한 금융상품 대신 안정적인 연금저축과 예금, 그리고 지역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후 준비 교육 프로그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작은 생활비라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었고, 지금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손주와 함께 웃는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모두 똑같이 평생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하나의 잘못된 선택, 하나의 무심한 순간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반대로 작은 준비 하나, 신중한 선택 하나가 인생을 든든히 받쳐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60대, 70대 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 나는 괜찮겠지 하고 안도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노후는 그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노후 준비 서비스에 참여해보는 것, 작은 돈이라도 금융자산으로 나눠두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노후를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낡은 통장 지갑을 손에 쥔 채 절망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같은 통장을 손주에게 보여주며 이건 할아버지, 할머니가 준비한 든든한 미래야라고 웃으며 말할 것인가. 두 길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이 내일의 결과를 바꿔놓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후회 없는 길을 선택합시다. 가난과 불안이 아닌 존엄과 행복으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합시다. 그래야만 우리 세대의 땀이 헛되지 않고 눈물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 부디 이 이야기를 남의 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제도도, 그 어떤 정책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같은 세월을 살아왔는데 어떤 이는 여유로운 얼굴로 공원을 거니는 반면 또 다른 이는 생활비와 병원비에 쫓겨 힘겹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사실 인생의 격차는 거대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작은 습관,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고, 건강을 어떻게 챙기고, 배우자와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 모든 것이 65세를 전후로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몇 년 뒤 그 격차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62, 보험을 팔며 30해 가까이 현장을 누렸던 장은화 씨다. 그녀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손에 꼭 들고 다니던 건 낡은 휴대폰 한 대였다. 화면 끝자리가 깨져 있고 배터리는 반나절도 못 버텼다.
그럼에도 은하 씨는 그 전화기를 내 밥줄이라고 불렀다. 이름이 저장된 고객들, 약속 시간을 적어둔 메모, 퇴사 뒤에도 간신히 이어지던 인맥이 모두 그 안에 있었다. 남편은 일찍 사업을 접었고 자녀 둘은 각자 살림을 차렸지만 아직 든든히 자립했다고 말하긴 어려웠다. 그녀가 말하곤 했다. 나는 아직도 엄마 역할 반, 가장 역할 반이야. 올해 초 설을 앞둔 어느 아침이었다. 새벽 5시 반, 낡은 휴대폰에 메시지가 연달아 떴다. 보험 갱신을 미루던 오래된 고객들이 한꺼번에 해지 의사를 보냈다. 금리 상승과 경기 불안이 오래 이어지면서 보험료를 줄이겠다는 사정이었다. 그날 하루에만 수십 통의 전화가 왔다. 요즘 버티기 힘드네요. 죄송해요. 통화를 끊은 뒤에도 벨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울렸다. 은하 씨는 얇은 코트를 걸치고 집 앞 편의점으로 내려가 캔커피를 뽑았다. 동전 몇 개를 더듬어 넣으면서 중얼거렸다. 나도 좀 버티고 싶은데. 갈등은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불어났다. 예전엔 월말이면 입금 알림이 연달아 울리곤 했다. 그런데 어느 달부터인가 알림 없음이 하루 건너 계속됐다. 한때 월벌이가 300을 넘기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난해 가을부터는 150도 힘에 부쳤다. 늘어난 건 카드값과 공과금이었다. 전기료 고지서 숫자가 달라졌고 대형마트 대신 시장을 다녀도 장바구니는 가벼웠다. 남편은 말했다. 여보, 일주일만 버텨보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계산기를 돌렸다.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대출이자, 그리고 부모님 병원비 분담. 어디를 줄여도 구멍이 새로 났다. 건강 신호도 빨갛게 켜졌다. 계단을 서너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찼다. 눈이 자주 침침했고 밤이면 다리가 쥐가 났다. 그녀는 운동을 미뤘다. 다음 달부터 헬스장 등록해야지. 그러나 다음 달은 오지 않았다. 낡은 휴대폰의 배터리가 저녁이면 꺼지듯 그녀의 기운도 오후만 되면 바닥났다. 그래도 전화를 놓을 수는 없었다. 한 통의 상담이 살아남은 약속을 연결해 줄지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다. 장 팀장님, 이번 달은 어렵겠어요. 그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졌다. 새벽 3시, 문득 깨어나면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더듬어 본다. 불이 들어오지 않을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관계도 시험대에 올랐다. 남편은 집에서 오래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 사소한 말이 금세 다툼으로 번졌다. 당신이 그때 조금만 더 모았으면 내가 혼자 벌었잖아. 서로 말끝을 자르다 침묵이 길어졌다. 주말이면 딸아이가 손주를 맡길 때가 많았다. 귀여움은 잠깐, 체력은 오래 달렸다. 아이가 낮잠에서 깬 뒤 울음을 터뜨리면 은하 씨는 낡은 휴대폰으로 동요를 틀었다. 화면이 깜박거리며 노랫말이 끊겼다. 아이는 더 크게 울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자신을 탓했다. 휴대폰 하나 제때 못 바꾸는 어른이라니. 자녀와 돈의 경계도 흐려졌다. 아들은 스타트업에 다닌다며 월세가 부담된다고 했다. 엄마, 석 달만. 은하 씨는 석 달을 넉 달로, 넉 달을 반년으로 늘려가며 지원했다. 본인은 의료실비 보험을 최소로 줄였다. 병원 예약을 미루고 치과 스케일링도 건너뛰었다.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괜찮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고객 한 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 선생, 내 보험 해지하면 당신도 힘들겠지. 근데 나도 사정이 있어. 통화를 마치자마자 휴대폰이 꺼졌다. 충전선을 꽂아도 한참 동안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모든 연결이 끊어지는 소리가 귀 안쪽에서 났다. 그날 밤 식탁에 앉은 가족은 말수가 적었다. 남편은 수저로 국을 한번 휘저었다가 내려놓았다. 다음 달 이자는 어떻게 하지? 은하 씨는 대답 대신 낡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뒷판의 미세한 금이 조명 아래에서 빛났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말했다. 나 내일부터라도 동네 상가 사장님들 찾아가 보려고 해. 보장 점검하고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말하면서도 가슴이 떨렸다. 발품을 더 팔겠다는 결심이 다짐인지 막막함인지 스스로도 분간이 가지 않았다. 창밖에는 봄비가 얇게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 사이로 알림음이 한번 울렸다가 금세 사라졌다. 다음 날 오전 은하 씨는 지하철 2정거장을 걸어 시장 골목으로 향했다. 첫 가게 사장님은 손사래를 쳤다. 보험은 됐어요. 둘째 가게는 한숨뿐이었다. 카드 수수료가 올라요. 셋째 가게에서야 겨우 이야기가 이어졌다.
보장만 정리해줘요. 새로 들 힘은 없어요. 메모장을 꺼내 설명하는 동안 낡은 휴대폰이 또 꺼졌다. 임시 비밀번호를 눌러 다시 켜자 저장 공간 부족 문구가 떴다. 그녀는 오래된 문자와 사진을 지웠다. 첫 계약을 축하하던 이모티콘, 고객의 감사 음성. 지울수록 가벼워져야 하는데 어깨가 더 무거웠다. 저녁 무렵, 역 계단을 오르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오늘도 한 건 없다. 집 앞 골목에 이르자 경비실 라디오가 흘렀다. 생활물가 상승, 대출이자, 부담 심화. 그녀는 멈춰 섰다. 낡은 휴대폰을 꼭 쥐었다. 화면에 미세한 금이 손바닥에 따갑게 닿았다. 그해 여름, 장은화 씨의 낡은 휴대폰은 마침내 버티지 못했다. 통화 중간에 끊기고 고객의 목소리는 잡음 속에 묻혔다. 아들이 쓰던 중고 기기를 건네받았지만 주소록이 옮겨지지 않았다. 수십 년 함께해온 고객들의 이름과 번호가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며칠 동안 손바닥만한 종이에 기억나는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그러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허술했나 스스로를 다그쳤다. 위기의 정점은 가을이었다. 은행 대출 만기일이 다가왔다. 갱신을 위해 창구에 앉았을 때 창구 직원이 말했다. 예전 같으면 연장도 가능했을 텐데 소득 증빙이 부족하십니다. 낡은 지갑 속 통장에 남은 잔액은 세 자릿수에 불과했다. 그 순간 은하 씨의 시선은 손에 든 낡은 휴대폰으로 향했다. 배터리 잔량 표시가 붉게 깜빡였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의 신호가 아니었다. 그녀 인생의 적신호처럼 보였다. 가족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저녁 식탁 위에는 반찬이 간소해졌다. 남편은 묵묵히 국만 떠먹고 딸은 엄마, 괜찮아? 하고 물었다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손주는 스마트폰 화면에 열중했지만 은하 씨의 휴대폰은 동영상을 켜기도 버거웠다. 세대의 간극은 기술로도 돈으로도 벌어졌다. 밤이면 거실 불을 끄고 앉아 그녀는 고장난 휴대폰을 쓰다듬었다. 그 안에 여전히 고객의 목소리, 자녀의 어릴 적 사진, 남편과 함께 웃던 순간이 남아 있을 것만 같았다. 어느 날 오래된 고객 한 분이 전화를 걸어왔다. 장 선생, 오랜만이네요. 혹시 보장 점검 가능할까요? 은하 씨는 두 손이 떨렸다. 주소록에서 사라진 이름이 다시 불려 나온 순간이었다. 그녀는 낡은 휴대폰이 아니라 아들이 물려준 기기로 전화를 이어갔다. 상담은 길지 않았지만 목소리 끝에 담긴 신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선생님이니까 다시 맡깁니다. 그 말에 은하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작은 기회가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는 손에 쥔 낡은 휴대폰을 서랍 속에 조용히 넣었다. 그리고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을 찾아 등록했다. 신중년 제도약 상담이라는 이름의 강좌였다. 또래 여성들이 모여 자기 경험을 글로 정리하고 작은 재능을 나누는 자리였다. 누군가는 제빵을, 누군가는 재봉을, 은하 씨는 보험 상담 경험을 풀어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글을 읽어주는 동안 박수와 격려가 이어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도 있구나. 일상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남편과는 주말마다 근처 공원을 걸었다. 숨이 차면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눴다. 당신 아직 힘 있네. 남편의 농담에 웃음이 번졌다. 딸에게는 돈 대신 시간을 주기로 했다. 손주를 돌볼 때는 휴대폰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는 처음엔 칭얼거렸지만 곧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책장을 넘기던 아이의 손이 은하 씨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온기가 오래 남았다. 물론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대출이자는 여전히 부담이었고 생활비도 빠듯했다. 그러나 은하 씨는 더 이상 낡은 휴대폰만 붙잡지 않았다. 이제는 공책에 오늘의 약속과 감정을 적었고 저녁이면 하루 지출을 기록했다. 작은 습관이 하루를 지탱해 주었다. 여러분, 장은하 씨의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나이, 같은 시간을 살아도 작은 습관과 선택이 노후를 갈라놓습니다. 낡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던 그녀처럼 우리도 무심코 지나친 사소한 습관 때문에 삶의 연결이 끊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손을 펴서 새로운 습관을 쥔다면 삶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68살,
대기업 금융계열사에서 35해를 일하다 은퇴한 윤태호 씨다. 퇴직할 때 손에 쥔 퇴직금은 약 1억 5천만 원이었다. 동료들 중 상당수는 갑작스레 불어난 돈을 어디에 쓸지 몰라 당황하거나 무리하게 창업을 추진했다가 빚을 지기도 했다. 하지만 윤 씨는 달랐다. 그는 퇴직 전부터 아내와 함께 꼼꼼히 가계부를 쓰고 지역 금융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노후 설계를 준비해왔다. 그의 상징은 낡은 휴대폰이 아니라 작은 노트였다. 매일 밤 수입과 지출을 적고 다음날 할 일을 메모하는 습관을 50살 이후로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사연의 도입은 평범했다. 젊은 시절 그는 특별히 높은 연봉을 받는 직급은 아니었다. 하지만 생활을 절제했고 매달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저축과 주택연금 가입을 이어왔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근처 산책을 하고 저녁엔 아내와 장을 보며 대화를 나누었다. 남들이 보기엔 특별할 것 없는 생활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지탱한 힘은 바로 그 단순한 습관들이었다. 갈등 전개는 은퇴 직후 시작되었다. 회사를 떠난 첫 달, 주위에서는 이제는 좀 써야지, 여행도 다니고 집도 바꾸자는 권유가 많았다. 실제로 같은 부서 출신 한 친구는 퇴직금을 들여 카페를 열었지만 1년도 버티지 못했다. 윤 씨 부부 역시 흔들릴 뻔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우리도 제주도에 작은 집 하나 장만할까? 다들 그렇게 하던데. 윤 씨는 노트를 펴들었다. 적혀 있는 건 매달 필요한 생활비, 의료비, 부모님 제사 비용, 그리고 비상자금이었다. 계산기를 두드린 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은 우리 생활을 지키는 게 먼저야. 욕심내지 말자. 그 결정은 쉽지 않았다. 주위의 시선과 비교가 있었고 자녀들도 처음엔 서운해했다. 아빠, 퇴직금으로 뭐 좀 해보는 게 어때요? 그러나 윤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건 큰 돈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은 한동안 식탁에서 긴 침묵을 불러왔지만 결국 가족 모두가 받아들였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장바구니 물가는 매달 치솟았다. 아내는 마트에서 계산대를 통과하며 종종 탄식했다. 예전보다 반찬거리가 절반도 안 나오네. 윤 씨는 미리 정해둔 예산표를 꺼내며 말했다. 괜찮아. 대신 이번 주말엔 텃밭에서 채소를 따자. 실제로 그들의 아파트 단지 옆 작은 임대 텃밭은 생활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됐다. 토마토와 상추를 직접 따면서 가족의 대화도 늘었다. 손주가 와서 할아버지, 이거 진짜 내가 키운 거야? 하고 묻는 순간 윤 씨는 자신이 선택한 삶에 확신을 가졌다. 또한 그는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은퇴 직후 가장 먼저 등록한 건 헬스장이 아니라 동네 보건소였다. 매달 무료 검진을 받고 걷기 모임에 참여했다. 매일 아침 7시 같은 동네 이웃들과 함께 강둑을 걷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다리가 뻐근했지만 꾸준히 걷다 보니 혈압 수치가 안정되었고 체중도 줄었다. 무엇보다 그는 활력을 되찾았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준비한 따뜻한 아침밥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오늘도 많이 걸었어? 아내의 말 한마디가 피로를 풀어주었다. 윤 씨의 생활에는 여전히 갈등의 순간이 있었다. 특히 자녀와 돈 문제는 늘 조심스러웠다. 아들이 결혼 자금을 부탁했을 때 그는 단호히 말했다.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너희 삶은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대신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조언과 실질적인 계획을 함께 짜주었다. 딸이 아이 돌봄 문제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그는 돈 대신 시간을 내주었다. 손주를 돌보며 놀이터를 함께 걷는 시간은 오히려 더 값졌다. 할아버지, 내일 또 와줄 거지? 아이의 웃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이었다. 이처럼 윤태호 씨의 노후는 단순한 절약이나 돈 모으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작은 습관과 선택들이 그의 일상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은퇴 후 예기치 못한 위기와 사회적 시선이 또 다른 시험대로 다가왔고 그 속에서 그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가 앞으로의 삶을 갈랐다. 그 시험대는 은퇴 2년 차에 찾아왔다. 회사 후배가 찾아와 선배, 요즘 부동산이 답이에요. 은행 이자도 오르니까 대출 끼고 상가 하나 사두세요. 라며 권했다. 주변에서도 다들 그런 이야기를 했다. 윤 씨는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노트를 펼쳤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생활비, 남은 자금의 흐름을 차분히 적어 내려가며 계산해 보았다. 결론은 명확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말자. 그는 후배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제안을 거절했다.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역시 당신은 달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된 노트 한쪽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욕심이 아니라 평온함이다. 그러나 단호한 선택 뒤에도 불안은 남았다. 뉴스를 틀면 경기 침체, 물가 인상, 노후 빈곤이라는 단어가 쏟아졌다. 밤마다 그는 거실에 앉아 창밖 불빛을 바라보았다. 내가 준비한 게 과연 충분할까? 그 순간 아내가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여보, 당신이 늘 지켜온 습관 덕분에 우리가 버티는 거잖아. 걱정 말아요. 그 말에 윤 씨는 미소 지었다. 그의 노후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작은 습관들이 방파제처럼 파도를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다. 신중년 재능 나눔이라는 프로그램 공고를 본 것이다. 그는 보험 판매 현장에서 배운 상담 기술을 정리해 후배 세대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강의실에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을 때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바로 내가 살아온 방식이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작은 강의료가 생활의 보탬이 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안겨주었다. 윤태호 씨의 삶의 진짜 절정의 순간은 예기치 못한 건강 위기에서 찾아왔다. 은퇴한 지 5년째 되던 어느 여름, 그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다가 갑작스러운 흉통을 느꼈다. 다행히도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큰 위기는 넘겼지만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생활 습관이 생명을 지킵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는 창가에 놓인 낡은 노트를 바라보았다. 지난 수십 년간 가계부, 메모, 계획표로 빼곡히 채운 노트. 그는 아내에게 힘겹게 속삭였다. 이제 이 노트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살린 거야.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그는 더욱 확신했다. 노후는 거대한 모험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단단히 지켜내는 데 있다는 것을. 이 위기 이후 윤 씨의 생활은 조금 달라졌다. 그는 아침 걷기를 줄이고 대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같은 또래의 사람들과 스트레칭을 하고 영양 교육을 들으며 식단을 바꾸었다. 이전엔 고기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채소와 생선을 중심으로 식사를 조율했다. 집에선 손주와 함께 요가 영상을 보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손주가 할아버지, 나무 자세 해봐요. 하고 따라하는 모습에 그는 다시금 삶의 활력을 느꼈다. 경제적 부분에서도 그는 확실한 전환을 보여주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2025년에도 윤 씨는 불안하지 않았다. 퇴직금 일부를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와 주택연금으로 나눠놓은 덕분이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왔고 지출은 철저히 관리되었다. 아내와는 한 달에 한 번씩 가계부 점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달은 병원비가 조금 늘었네. 대신 외식은 줄이자. 좋아요. 대신 손주랑 소풍 가는 비용은 꼭 남겨두자. 이런 대화는 다툼을 줄이고 오히려 부부 사이를 단단히 묶어주었다. 윤 씨의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준 건 바로 주변 사람들의 변화였다. 같은 회사에서 은퇴했던 친구 정우 씨는 퇴직금을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지금은 경비 일을 하고 있었다. 만나면 정우 씨는 늘 한숨을 쉬었다. 그때 내 말 들을 걸 욕심이 화를 불렀지. 윤 씨는 위로의 말을 아끼고 그저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그 순간 그는 더욱 깨달았다. 자신이 지켜온 습관과 원칙이 단지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었음을. 그의 일상은 여전히 소박했다. 새벽에 일어나 도서관 자원봉사를 하고 오후엔 아내와 동네 시장을 거닐었다. 저녁엔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낡은 노트에는 이제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매일의 감사 일기와 소소한 계획이 적혔다. 오늘도 걷기 30분 성공. 아내와 말다툼 없이 하루를 보냄. 손주와 함께 웃음 3번. 이 작은 기록들이 그의 노후를 빛나게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주변 이웃들에게도 귀감이 되었다. 도서관 강좌에서 만난 동년배들이 물었다. 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나요? 그는 대답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꾸준히 해온 것뿐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시청자가 느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하다. 윤태호 씨의 노후는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욕심 대신 평온을, 모험 대신 꾸준함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를 지켜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당장의 욕심이 내일의 평온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나요? 작은 습관 하나, 사소한 선택 하나가 미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윤 씨가 그랬듯 오늘을 단단히 지키는 것이 행복한 노후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방금 들려드린 은퇴 이후에 극명하게 다른 두 사람의 사례가 단순히 개인의 운과 선택 차이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연구와 통계에서 그 차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통계청이 2024년에 발표한 고령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넘는 53%가 생활비 마련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약 249만 원 수준인데 지출은 평균 259만 원으로 이미 마이너스 구조를 보이고 있죠. 다시 말해 번듯한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관리하지 못하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생활비가 고갈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 점은 앞서 은퇴 후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생활이 무너진 사례와 그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서도 노후 빈곤층의 공통적인 특징은 소득원 다변화 실패와 고정 지출 관리 부재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퇴직금을 크게 불리기보다 작더라도 꾸준히 이어지는 현금 흐름과 지출 절제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같은 연구에서 퇴직 후에도 본인의 전문성을 활용해 소규모 활동을 이어간 노인의 경우 우울감 발생률이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떠나 자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감각이 심리적 안정에 직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또 하나 중요한 영역은 건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89%에 달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질환을 최소 하나 이상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이미 보편화된 현실이죠. 하지만 같은 연령대에서도 꾸준히 운동을 이어온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의료비 지출이 연평균 약 40% 가까이 낮았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가 발표한 2023년 논문에서는 하루 30분 걷기를 습관화한 고령층이 비활동 집단보다 우울증 진단을 받을 확률이 35% 이상 낮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차원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가 삶 전체의 질을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이는 앞서 은퇴 후 걷기를 선택한 사람과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무심하게 넘긴 사람의 차이를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관계는 어떨까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4년 노후 돌봄과 가족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생활 만족도가 평균 30% 이상 낮았습니다. 특히 돈 문제로 자녀와 갈등을 겪은 부모의 경우 이후 가족 간 교류 빈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경제적 도움은 선을 긋되 정서적 교류를 유지한 부모 집단은 노후 행복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손주 돌봄이나 대화와 같은 비금전적 지원을 이어간 가정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에서 만족도가 높았죠. 여러분, 이건 정말 현실적인 메시지 아닐까요? 자식에게 무리한 돈을 내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 연구와 통계가 그대로 입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해외 자료를 잠시 볼까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3년 고령사회 보고서에서 노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3대 요인을 경제적 안정, 신체적 건강, 사회적 관계라고 명시했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행복한 노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성인발달연구 역시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려 80년 넘게 이어진 이 연구에서 노년기의 행복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수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꾸준히 친구, 가족, 배우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건강 지표와 수명에서 모두 앞섰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통계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결국 경제적 안정과 건강관리가 기본 토대이고 그 위에 관계가 더해질 때 노후의 행복이 완성된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최근 국내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노후 준비의 균형입니다. 즉, 돈만 있으면 행복하지도 않고 건강만 챙긴다고 마음이 편하지도 않다는 거죠.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건 세 가지 균형, 바로 돈과 건강, 그리고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는 특정 시점에 몰아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을 하루하루 쌓아가며 평생 준비해야 한다. 결국 우리가 사례에서 본 두 사람의 차이는 연구와 통계가 말해주는 바로 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한 사람은 작은 습관을 무시하고 단기간에 욕심을 조차 몰락했고, 다른 한 사람은 평범하지만 꾸준한 습관으로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의 선택이 단순한 하루의 차이가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 삶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통계와 연구를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앞서 들려드린 사례와 통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듯 노후의 불행은 한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되지만 행복은 작은 습관과 체계적인 대비에서 비롯됩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세 기둥은 돈, 건강, 관계이며 이 셋은 반드시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을 통해 그 길을 함께 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을 기점으로 노후소득 보장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각 지자체별로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공공시설 관리, 지역 돌봄 지원, 문화관광 안내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노인건강 증진 교실을 운영해 지역 보건소를 거점으로 걷기 모임, 치매 예방 체조,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의 건강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대구시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하는 멘토링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시키고 동시에 젊은 세대에게 지혜를 나누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결국 돈, 건강, 관계 세 영역 모두를 공공의 힘으로 뒷받침하는 거죠. 해외에서도 비슷한 고민과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법으로 제도화했습니다. 의료, 요양, 예방, 생활 지원, 주거를 한 지역 안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해 노인이 살던 동네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바로 일본의 모델을 참고한 것이죠. 또 북유럽의 스웨덴은 국가 차원에서 노인 주거를 책임지는 공공임대형 실버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 노인은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를 보장받고 의료 간호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처럼 주거 안정은 곧 노후 삶의 기본을 지켜주는 핵심 장치가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개인 스스로도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켜가는 것입니다. 매달 지출을 기록하고 하루 30분이라도 걷고 가족과 짧은 대화라도 나누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복지관 프로그램, 무료 검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노후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 20년 뒤에 당신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정책과 제도가 우리 곁에 마련되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할 차례 아닐까요? 한 줌의 햇살은 누구에게나 공평히 내리지만 그 빛을 오래 붙잡는 이는 하루를 아끼는 사람입니다. 한 방울의 빗물은 누구의 창가에도 떨어지지만 그 빗방울을 꽃으로 피워내는 이는 준비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건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가 택한 아주 작은 선택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두 사람의 이야기는 같은 나이, 같은 시간을 살아왔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욕심을 좇아 무너져 갔습니다. 퇴직금이 손에 들어오자 잠시의 유혹에 흔들려 무리한 투자에 뛰어들었고 결국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며 가족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낡은 휴대폰을 꼭 쥐고도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못한 채 후회와 고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그의 삶은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평생 지켜온 작은 습관들을 은퇴 후에도 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쓰던 노트에 가계부를 적고 새벽마다 동네를 걸으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자녀에게 무리한 도움을 주기보다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고 대신 손주와 시간을 나누며 웃음을 심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평온을 붙잡은 선택은 결국 그와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지금도 그는 이웃과 어울려 봉사하며 여전히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한쪽은 외로움에 갇히고 다른 한쪽은 평온 속에 웃습니다. 차이를 만든 건 거창한 운명이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작은 습관, 지금의 소소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흘려보낸 하루, 오늘만 괜찮겠지 하며 미룬 선택들이 쌓이면 10년 뒤에 내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단 한 걸음이라도 바꾼다면 내일은 전혀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살아간 이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돈은 불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 건강은 나중에 챙기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다져가는 것, 가족은 돈으로 붙드는 게 아니라 정서적 교류로 이어가는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도 충분히 존엄과 평온이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손에 낡은 휴대폰을 들고 있는 기분이 들진 않으신가요? 연락할 사람은 줄어들고 웃을 일도 줄어든 채 버티기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작은 노트를 다시 펼쳐야 할 때입니다. 하루의 지출을 적고 걸은 발걸음을 기록하고 가족에게 건넨 따뜻한 말을 적는 것. 그 작은 기록들, 이 쌓여 내일의 나를 지켜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본 두 사람의 다른 길, 그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후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 오늘을 지켜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시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혼자가 너무 외롭다. 재혼하면 조금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최근 뉴스에 나온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랑만 믿고 재혼을 선택했지만 생활비 문제와 자녀 반대로 결국 더 큰 고통 속에 이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나만은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혼은 외로움을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경제 부담, 자녀와의 갈등, 생활 습관 차이, 사회적 고립까지 몰고 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도 같은 상황에 빠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들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노년에 재혼하면 불행해지는 5가지 이유, 끝까지 보셔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올해 69, 이름은 윤도현이다. 울산에서 조선 관련 대기업에 다니다가 3년 전 명예퇴직을 했다. 퇴직금은 세후로 1억 6천만 원 남았다. 아내를 나남으로 먼저 보낸 지는 15년, 자식 둘은 부산과 세종으로 떠났다. 아침마다 라디오 켜고 국소틀 데우는 소리가 집을 깨운다. 별 탈 없이 사는 줄 알았다. 그러다 구청 사진 동아리에서 오미라라는 사람을 만났다. 67살 적당히 활기찬 사람, 걷고 사진 찍고 국악을 좋아한다 했다. 봄부터 가을까지 우리는 강변을 걷고 휴대폰으로 서로의 그림자를 찍었다. 남은 시간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말이 너무 쉽게 입에 붙었다. 내 마음은 오래 굶던 이가 따끈한 국물 앞에 앉은 것처럼 풀어졌다. 문제는 계약서처럼 찾아왔다. 2025년 전기가스 요금이 또 올랐고 병원비 청구서는 두꺼워졌다. 혼자 살 땐 대충 넘기던 고지서가 둘이 되자 숫자가 칼날처럼 반짝였다. 동거를 먼저 해보자고 결정한 지 한 달, 첫 관리비가 23만 원을 찍었다. 나는 겨울이니 그럴 수 있지라며 웃어 넘기려 했다. 미라는 전등 스위치를 매번 끄며 낭비라고 말했다. 냉장고 앞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말끝을 세웠다. 나는 당뇨라 반찬을 싱겁게 먹고 미라는 매운 걸로 속을 달랜다. 같은 상에서 다른 국을 먹는 날이 늘었다. 돈 이야기는 더 날카로웠다. 나는 퇴직금 일부로 예적금을 묶어두었고 미라는 남편 사망보험금에서 남은 비상금을 자식 결혼 때 쓰려고 따로 챙겨두었다 했다.
서로의 통장은 투명하게 열자는 내 말에 미라는 미간을 좁혔다. 나 또한 서랍 깊숙한 봉투까지 보이고 싶진 않았다. 그때 부산에 있는 딸이 전화를 했다. 아빠, 통장 공동은 절대 안 돼. 재혼 사기 뉴스 못 보셨어요? TV에서 노년 재혼 피해 보도가 돌았다. 며칠 뒤 미라의 아들도 세종에서 올라와 말했다. 엄마, 재산은 분리각서 필수야. 테이블 위엔 계산기와 인감도장이 나란히 놓였다. 사랑이 글자와 도장 사이에서 작아지는 느낌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야깃거리로 삼았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뒤에 아주머니들이 속삭였다. 요즘에도 저 나이에 재혼을 해? 약국에서는 두 분이 부부 맞으시죠? 라며 처방전 이름을 3번 확인했다. 경로당에서는 둘이 오면 분위기가 어색해진다는 말이 내 귀에 박혔다. 나는 목요일마다 가던 장기 모임을 한 번 쉬었다. 미라는 노래교실을 그만두었다. 함께 살자던 약속이 함께 덜 나가자는 약속으로 변했다. 갈등은 집안에서도 자랐다. 나는 새벽 5시 라디오 뉴스를 듣지 않으면 하루가 뒤틀린다. 미라는 밤 11시 드라마 본방을 놓치면 기분이 상한다. 처음엔 서로 이어폰으로 타협했지만 나는 귀가 먹먹해졌고 미라는 잠이 뒤틀렸다. 우리는 결국 방을 따로 쓰기 시작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이불을 덮지 않는 밤이 새어졌다. 그 사이 서랍 속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이 불쑥 튀어나왔다. 젊은 날의 내 아내, 웃음이 눈빛에 남아있는 사진. 미라의 거실에는 먼저 간 남편과의 가족 사진이 여전히 있었다. 사진은 말이 없지만 존재 자체로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정말 지금을 사랑하고 있나? 건강 문제도 빠질 수 없었다. 나는 대학병원 당뇨 외래를 한 달에 한 번 간다. 진료비와 약값을 합치면 대략 10수만 원이 든다. 미라는 동네 의원도 충분하다며 병원을 줄이자 했다. 당뇨는 관리가 생명이라는 내 말은 잔소리가 되었다. 반대로 미라는 무릎 통증이 있어 주사 치료를 받는다며 이번 달은 내가 더 썼다는 메모를 냉장고에 붙여두었다. 우리는 서로의 통증보다 서로의 지출을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자식 문제는 폭탄처럼 예고 없이 터졌다. 부산의 딸은 손주 용돈을 예전처럼 넉넉히 주지 않았다며 서운해했고 세종의 아들은 엄마가 요즘 왜 이렇게 아끼느냐며 내 눈치를 보았다. 명절 상에서 호칭을 정하지 못해 공기가 무거워졌다. 내 자식은 미라를 이름으로 불렀고 미라의 자식은 나를 선생님이라 불렀다. 누구도 아버지, 어머니를 꺼내지 않았다. 식탁 가운데 놓인 잡채가 식어갔다. 그럼에도 우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외로움은 분명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2025년의 장바구니, 물가, 보험료 고지서, 노년 재혼위험이라는 검색어가 매번 마음을 흔든다. 어느 밤 전기요금을 반씩 나눠 이체한 뒤 불을 끄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화물차가 지나가고 광고 전단지가 현관 밑으로 밀려 들어왔다. 나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우리는 지금 사랑을 시작하는 걸까? 비용을 나누는 걸까? 다음 주 우리는 은행에서 생활비 통장을 만들자 했다. 창구 직원은 가족 동의 써 있나요? 요즘 고령 보이스피싱이 많아서요라며 서류를 더 요구했다. 밖으로 나오니 미라는 화분 흙을 털었고 나는 말이 없었다. 둘의 침묵은 오래된 벽지처럼 군데군데 일어났다. 그리고 오늘 달력은 또 관리비 납부일을 가리킨다. 휴대폰 알림이 진동으로 훑고 지나간다. 나는 전자영수증을 확인하고 한숨을 내쉰다. 숫자는 선명하고 우리의 마음은 흐릿하다. 그렇게 일부의 끝자락에서 나는 깨닫는다. 노년의 재혼을 흔드는 첫 번째 파도는 언제나 돈이지만 그 파도를 키우는 바람은 사소함이라는 것을. 작은 취향, 작은 생활, 작은 말. 그 작은 것들이 매일 자라 우리를 벽처럼 세운다. 그 벽 앞에서 나는 여전히 묻는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에게 봄이 될 수 있을까? 창밖 사이렌이 멀어지고 창틀엔 묵은 빗냄새가 스며든다. 냉장고가 켜졌다 꺼지고 시계 초침이 흐른다. 시간이 갈수록 숨은 더 막혔다. 올여름 폭염이 길어지자
전기요금 고지서엔 28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다. 냉방비 탓이라 알면서도 그 종이를 바라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우리는 말없이 계좌이체를 반반씩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내 방에 홀로 앉아있던 나는 손가락으로 전자영수증을 확대해 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과연 동반자 관계인가? 그냥 비용 분담자가 된 건 아닌가? 그러던 어느 날 미라가 갑작스레 무릎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MRI 약가, 입원비까지 합치니 80만 원이 넘게 나왔다. 카운터 앞에서 나는 지갑을 열며 선뜻 카드를 내밀지 못했다. 내 퇴직금 잔액이 떠올랐고 자식들에게 설명해야 할 상황이 머리에 스쳤다. 그때 미라가 내 카드로 해요라고 낮게 말했지만 이미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 그녀는 돈이 그렇게 아까웠냐는 눈빛을 던졌고 나는 왜 이 짐이 내 어깨에만 얹히나라는 생각을 삼켰다. 갈등은 이제 일상이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두고 다투고 냉장고 반찬통 위에 적힌 가격표를 보며 씁쓸해졌다. 외로움을 달래려 선택한 재훈이 더 깊은 고립으로 나를 몰아넣고 있었다. 나는 문득 떠오르는 말에 두려움을 느꼈다. 행복하려고 시작했는데 왜 나는 숫자와 계산만 바라보게 된 걸까?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마음 한구석에 작은 깨달음이 움텄다. 문제의 뿌리는 돈이 아니라 준비 없는 선택이었다는 사실이다. 퇴직금과 연금, 생활비와 병원비, 자녀와 상속 문제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차분히 합의하지 않았다. 그저 외롭다는 감정 하나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다고 착각했다. 나는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기다리던 미라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솔직히 말했다. 우리 다시 정리해보자. 돈은 어떻게 할지, 생활은 어떻게 할지, 자식과의 거리는 어디까지 둘지. 안 그러면 계속 서로를 원망하게 될 거야. 미라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만에 작게 대답했다. 맞아요. 나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 대답에 나는 오래 삼켜왔던 한숨을 토해냈다. 결국 우리는 방을 따로 쓰고 가게를 반반으로 나누고 자식 문제엔 서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임시 규칙을 세웠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덜 건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돌이켜보면 노년의 재혼을 흔드는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다. 관리비 고지서 한 장, 약국에서 건네는 처방전, 자녀가 던지는 짧은 한마디 그 작은 파편들이 쌓여 벽이 된다. 그리고 그 벽 앞에서 우리는 자꾸 되묻게 된다. 내가 정말 행복해지려고 선택한 길이 맞을까? 혹시 여러분도 요즘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가 외로워서 누군가와 다시 살면 더 나을 거라 믿고 계신가요? 하지만 준비 없는 재혼은 외로움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사랑이 중요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과 생활, 자녀와 과거, 그리고 세상의 시선까지 그 모든 것을 직시해야만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에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만은 다를 거야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이제는 준비 없는 재혼을 피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0을 맞은 정혜성 씨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30년 넘게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5년 전 정년퇴직을 했다. 퇴직금은 따로 없었지만 대신 매달 약 255만 원의 공무원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온다. 아내 박선옥 씨와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고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키워냈다. 두 자녀는 이미 독립해 분가했고 손주들이 명절마다 시끌벅적하게 집을 찾는다. 혜성 씨 부부는 특별히 큰 돈을 모은 건 아니지만 젊을 때부터 조금씩 습관처럼 해온 선택들이 지금의 생활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우리 나중에 늙으면 아이들한테 손 벌리지 말자는 말이 부부의 구호처럼 남아있었다. 사실 혜성 씨에게도 위기는 찾아왔다. 2025년 들어 물가가 치솟으며
연금만으로 살림을 꾸리는 게 쉽지 않았다. 전기가스 요금은 작년보다 20% 넘게 뛰었고 마트 장바구니 물가는 늘어난 퇴직자들의 한숨과 함께 뉴스에 자주 등장했다. 여보, 오늘 배추 한 포기 값이 10,000원이래요. 10,000원. 예전엔 세 포기 김장에도 20,000원이 안 들었는데 아내의 말에 혜성씨는 잠시 멈춰서서 계산기를 두드렸다. 하지만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이미 생활비와 여가비, 의료비를 따로 구분해 기록해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매달 연금 중 일정 금액을 생활비 통장으로, 나머지는 적립식 CMA 계좌로 자동이체해 두었다. 의료비는 따로 봉투에 현금으로 보관하며 매달 병원비와 약값을 꼼꼼히 기록했다. 또 하나의 도전은 자녀 문제였다. 아들 내외가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 문제로 고민을 털어놨다. 아버지, 혹시 보증금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혜성씨는 마음이 흔들렸다. 평생 모은 돈을 자식에게 쓰는 게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부부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도 돕고 싶지만 전 재산을 건네주면 결국 우리가 힘들어져요. 맞아요. 우리가 버틸 수 있어야 아이들도 안심하죠. 딱 도와줄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아이들이 감당하도록 해야 해요. 결국 부부는 손주 교육비 명목으로 매달 소액만 지원해 주기로 하고 집 문제는 아들 부부가 대출과 저축으로 해결하게 했다. 자녀와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솔직하게 원칙을 세운 덕분에 오히려 관계는 더 건강해졌다. 아침마다 혜성씨는 집 근처 체육공원에 나가 가볍게 걷기를 한다. 공원에서 만난 이웃들과 오늘도 물가가 또 올랐다는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는 늘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아직은 살만해요. 계획 세워둔 게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따뜻한 국을 끓이고 함께 앉아 신문을 본다. 신문 기사 속에 노인 빈곤율 OECD 1위라는 제목이 크게 실려 있어도 혜성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도 조심해야지. 그래서 매달 생활비 점검하는 게 괜히 하는 일이 아니야. 주말에는 손주들이 찾아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며 뛰어다닌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부부는 눈빛을 주고받는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켜온 작은 원칙이 지금의 평화를 지켜주고 있었다. 작년 겨울 혜성씨 본인이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서 한 달 약값이 50,000원 이상 늘었다. 그때도 잠시 불안이 밀려왔다. 이러다가 의료비가 더 커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부부는 곧바로 생활비 장부를 다시 열어 앉았다. 식비에서 조금 줄이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하나를 해지하며 의료비 항목을 늘렸다. 여보, 나도 장을 볼 때 꼭 필요한 것만 사려고 해요. 쓸데없는 간식거리 줄이면 되지. 나도 새 신발 사려던 거 내년으로 미루자. 우린 아직 버틸 수 있어. 이런 대화 끝에 불필요한 긴장감 대신 함께 대처한다는 안도감이 생겼다. 위기는 있었지만 부부는 그것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작은 조정을 통해 돌파했다. 정혜성 씨 부부의 삶은 거창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지출과 저축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자녀와의 경계도 지켜내며 생활 속 작은 갈등을 대화로 풀어내는 습관이 있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서둘러 결정을 내리거나 자식에게 무조건 의존하지 않았다. 그들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 속에 노후를 단단히 지켜주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른의 나이에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젊을 때 조금씩 준비해둔 덕분에 지금 웃을 수 있는 거야. 2024년 말 혜성 씨에게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다. 아내 선옥 씨가 정기검진에서 갑상선 종양 진단을 받은 것이다.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지만 수술과 치료비를 합치면 300만 원 이상이 필요했다. 병원비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가게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다. 여보, 나 때문에 우리 살림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선옥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혜성 씨는 곧바로 아내의 손을 잡았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평생 뭐 하려고 준비했는데 이런 날을 대비한 거지. 걱정 마. 부부는 바로 비상금 봉투와 CMA 계좌에서 돈을 빼 치료비를 충당했다. 생활비 통장은 건드리지 않고 의료비 항목에서만 지출을 처리한 것이다. 작은 습관처럼 지켜온 분리 관리가 이 순간 위력을 발휘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아내는 회복 중이었다. 병원비로 큰돈이 나갔지만 생활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날 밤 혜성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가 늘 지켜온 원칙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구나. 아내가 회복하는 동안 두 사람은 매일 작은 산책을 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혜성 씨는 아이들과 손주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애들이 집 문제로 부탁할 때 솔직히 마음이 약해지긴 했지. 나도 그래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칙을 세워서 참 다행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러졌다면 애들도 오히려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 대화 속에서 부부는 서로의 선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자식에게 전부를 내주지 않고 노후를 스스로 책임진다는 원칙, 그것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지켜주고 있었다. 손주들이 놀러와 웃음을 터뜨릴 때 그 평화는 더욱 분명하게 느껴졌다. 2025년 봄, 혜성 씨는 친구 모임에 나갔다. 같은 나이 또래 친구 중 몇몇은 재혼 문제로 갈등하거나 퇴직금을 다 써버리고 자녀에게 의존하다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다. 도연이는 퇴직금 다 날려서 지금 월세 산다더라. 또 한 명은 자식한테 전 재산 주고 나서 돌봄조차 못 받는다네. 그 이야기를 들으며 혜성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생겼다. 우리가 지켜온 습관이 결국 우리를 지켜준 거구나. 혜성 씨 부부의 하루는 여전히 소박하다. 아침에 같이 신문을 읽고, 점심은 김치찌개를 함께 끓여 나눠 먹고, 저녁에는 동네 마트를 걸어 다니며 장을 본다. 특별한 호화로움은 없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안정감이 있다. 퇴직 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서둘러 재혼을 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자주 나온다. 하지만 혜성 씨 부부는 준비 없는 선택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여보, 앞으로도 아껴 쓰고 건강 잘 챙기면서 손주들 뛰어노는 거 오래오래 같이 보자.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조금씩만 지켜가면 돼요. 두 사람의 대화는 거창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노후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부부의 사례가 아닙니다. 2025년 대한민국, 우리 주변 수많은 6070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준비 없이 선택해 후회하고 누군가는 작은 습관과 원칙 덕분에 웃고 있습니다. 나만은 달을 거야라는 안일함이 아니라 나도 준비해야지라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사례가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 국내외 통계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노년의 재혼이나 노년 부부의 관계 안정성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먼저 대한민국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재혼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비해 2023년에는 남성 고령층의 재혼 건수가 약 11% 이상 늘었고 여성 고령층도 5%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특히 황혼 이혼 또한 크게 늘면서 이혼 후 재혼이라는 흐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이혼 건수는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약 1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외로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죠. 경제적 상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4억 5천만 원 수준인데 그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묶여 있고 현금성 자산이나 저축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다시 말해 집은 있지만 당장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부족하다는 뜻이죠.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고령 가구의 상당수가 매달 연금과 기초생활비만으로 빠듯하게 버티고 있으며 예기치 않은 의료비나 돌발 지출이 생기면 바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사례에서처럼 병원비 몇백만 원이 삶을 뒤흔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학술 연구들도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국내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기혼 노인 400여 명을 조사했는데 노년 부부의 결혼 안정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불안정, 만성질환, 그리고 자녀와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녀의 지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요. 자녀가 재혼을 반대하거나 재산 문제로 불신을 드러낼 경우 부부 사이의 애정과 의사소통이 아무리 좋아도 관계가 크게 흔들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최소한의 이해와 지지를 보내주면 갈등이 크게 완화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례 속 인물들이 겪었던 현실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부부간 갈등 영역을 세분화했는데 그 중에서도 애정 및 성적 친밀성과 의사소통의 질이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작은 생활 습관의 차이나 사소한 말다툼이 쌓일수록 갈등이 증폭된다는 거죠.
앞서 불행한 노후를 보낸 사례에서 TV 소리 크기나 식습관 차이가 매일 싸움의 불씨가 되었던 것도 바로 이 지점과 맞아떨어집니다. 해외 연구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미국과 유럽의 노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에서 혼자 사는 노인보다 부부로 지내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병원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여가 활동 참여율도 높으며 우울 증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안정적이고 갈등 관리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준비 없이 재혼을 하거나 자녀와의 갈등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고립감과 갈등이 심화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통계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경제적 준비와 자녀와의 관계 설정, 부부 간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가 노년의 재혼과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보셨듯 이를 소홀히 한 사람은 불행을 맞았고 반대로 이를 미리 대비하고 지켜낸 사람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숫자와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사실은 단순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자산이나 특별한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준비와 습관,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원칙이 인생의 후반부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앞서 보셨던 사례처럼 재혼이나 노후의 삶에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와의 갈등이 얽히면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미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고 해외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어온 나라들이 여러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 청소, 말벗, 병원 동행까지 돕는 서비스인데요. 단순히 생활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고립감을 줄여주고 부부 간 갈등이나 외로움이 깊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인 치매 국가책임제나 국가건강검진 제도, 지자체 무료 예방접종 지원은 노년기에 갑자기 불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장치가 되고 있죠. 또 최근 각 지자체가 특화해서 내놓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몇몇 시군에서는 세대 통합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해 노인과 청년, 지역 주민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노인이 단절감에 빠지지 않고 세대 간 교류 속에서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화군의 경우에는 행복센터를 통해 건강 프로그램, 취미교실, 문화 강좌를 한자리에서 제공해 노인들이 생활 속에서 여가와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돕고 있고요. 또 용인 특례시에서는 홀몸 노인 가구, 장고장 출장 수리 서비스, AI 돌봄 로봇 서비스를 제공해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고독감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다른 방식이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노인의 일상에서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생활의 사소한 균열을 줄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년 재혼이나 부부 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는 돈과 건강, 자녀와의 갈등에서 비롯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명한 재정 관리, 갈등 관리 교육, 의사소통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노인 부부 상담을 오래 진행해온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생활비 분담, 상속재산 문제, 자녀와의 관계를 합의하고 문서로 남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서로 믿고 넘어가자는 식의 감정적인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서 보듯 퇴직금을 자녀에게 모두 넘기고 나서 노후에 본인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표현하되 재산과 노후 자금은 반드시 자신을 우선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나면 부부 관계도 안정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미국에서는 가족 돌봄 제공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나이 든 부모를 돌보는 가족에게 정부가 상담, 휴식, 돌봄 서비스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덕분에 돌봄 부담으로 가족 관계가 무너지는 일을 줄이고 고령자 본인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돌봄, 생활 지원, 주거 서비스까지 한 동네 안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해 고령자가 자기 동네에서 안전하게 오래 살 수 있게 하는 방식이죠. 특히 부부 중 한 명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약해졌을 때 지역에서 돌봄과 지원이 동시에 제공되니 갈등과 불안이 줄어듭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세대 통합형 커뮤니티, 하우징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노인이 혼자 큰 집을 유지하는 대신 관리비와 생활비가 줄어드는 소형 주거에 살면서 주변의 커뮤니티 시설과 의료, 여가 서비스를 함께 배치해 안정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해외 선진국들도 같은 문제를 겪어왔고 정책으로 해결의 길을 만들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는 이미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복지관에 가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고, 구청을 찾아가 무료 건강검진이나 의료비 지원 제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센터나 세대통합시설에 참여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외로움을 덜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는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대로 원칙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지자체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상속과 재산 문제를 명확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자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제도를 활용하고 작은 준비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속 불행한 사례와 행복한 사례의 차이도 결국 여기에서 갈렸습니다. 제도를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외로움 속에 더 큰 불행을 맞이했고, 반대로 원칙을 세우고 사회적 지원망을 활용한 사람은 노후를 웃으며 살아가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주변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삶의 원칙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 아닐까요? 저녁물에 물든 얼굴을 바라본다. 오래 함께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된 듯한 쓸쓸함. 숫자로 가득한 고지서 위에 덮여버린 웃음. 그러나 누군가는 같은 나이에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작은 밥상 앞에서 여전히 웃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는 외로움에 지쳐 서둘러 재혼을 선택했지만 결국 생활비와 자녀 갈등, 병원비와 외부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더 큰 외로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랑이 숫자로 깎이고 웃음이 의심으로 바뀌며 행복하려 했는데 왜 나는 계산만 하고 있을까라는 탄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미리 원칙을 세우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고 부부가 함께 투명하게 생활비를 나누며 지자체 프로그램과 제도를 활용해 작은 문제를 큰 갈등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불어날 때도 자녀가 도움을 청할 때도 두 사람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스스로의 노후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거창하지 않아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하루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결국 같은 나이, 같은 세월을 살아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너무도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한쪽은 외로움 속에서 눈물을 삼키고 다른 한쪽은 소박한 밥상 위에서 웃음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누구나 두 번째 삶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결정은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생활비를 어떻게 관리할지, 병원비나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지 미리 마음을 나누고 원칙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지역의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결국 더 든든한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50대와 60대, 그리고 이미 70대를 걷고 계신 분들, 오늘의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바로 내 옆에서 혹은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잡고 작은 준비를 한다면 우리의 노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생활비의 작은 기록, 자녀와의 솔직한 합의, 그리고 제도를 활용하는 용기.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인생 후반부를 지켜주는 큰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시간은 외로운 숫자만 남을 수도 있고 따뜻한 웃음과 추억으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하셨으면 합니다. 나는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 여러분의 용기와 지혜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